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투자자가 몰리는 아파트를 피해라예요. 네.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 오히려 이 각광받고 좋은 아파트일 것 같은데 이걸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매부리가 되신 물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훈천적 부자, 부동산 경매시장의 마법사들, 서울아파트 지도, 자기업용 독서법, 집살래, 월세살래, 최고로 변한 내 인생을 비롯해 5년간 13권의 책을 내신 저술가 이재범 핑크팬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팬더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핑크팬더님 얼마 전에는 그 신간 서울아파트 지도를 내셨어요. 네. 서울 곳곳을 이자금 뒤져가지고 원래는 구축 아파트 272곳이죠. 9억 이하 엄선 아파트 또 30곳을 네. 찍어주셨는데요. 우선 이 책들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일까요? 일단 그 서울에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에 거주를 하지만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썼습니다. 그냥 백과사전처럼 무슨 구 무슨 동 있으면 거기 어떤 아파트가 있으니 그 아파트를 한번 참고해서 간략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썼던 거죠. 이 책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내용이 특히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가능하면 전용 84를 사는 게 좋다. 5구를 사려면 5구만 있는 단지보다는 84가 섞인 단지에 5구를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본다라고 하면 5구하고 84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5구는 집 주인으로서 실거주를 하기보다는 그곳에는 임차인으로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는 대체적으로 잠깐 5구에 살다가 아이들이 보통 한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쯤 되면 84로 이사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84는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로 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신 것처럼 5구와 84가 있는데 5구를 실거주 목적이 말고 투자 목적으로도 사실 보게 되면은 5구만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구하고 84하고 섞여서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84가 한 500세대, 5구가 500세대 네. 이렇게 해서 1000세대가 있다.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1000세대잖아요. 그럼 84라는 것은 대략 5구 세대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84 2개 정도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똑같은 1000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84가 섞여 있는 5구가 좀 더 단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도 좀 더 넓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또 혹시나 구축이니까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은 세대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5구를 하라는 게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얘기 드린 것처럼 5구는 주로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할 가능성이 크고요. 84는 아무래도 집주인이 많이 거주한다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임차인 분들은 거기서 거주를 하지만 그 해당 아파트의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솔직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외가 되고요. 하지만 집주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면 뭐 재건축을 하건 뭘 하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관리도 좀 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5구를 내가 만약 투자 목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84가 있는 5구를 사는 게 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투자자가 몰리는 아파트를 피해라예요. 네.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 오히려 이 각광받고 좋은 아파트일 것 같은데 이걸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책을 보거나 또는 뭐 블로그, 카페, 그런 또 강의 같은 데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좋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거를 네가 할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 해당 아파트를 내가 갈 때는 이미 웬만한 투자자들이 이미 다 가서 그걸 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8억에 샀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은 그거를 9억에 샀습니다. 그럼 1억씩이나 더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8억에 산 사람은 좀 약간 좀 그래 그러면 한 3천만 원만 낮춰서 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뒤늦게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면 좀 안 좋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몰려가는 곳에 몰려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이 아파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사도 후에 안 사도 후에 할 거면 그냥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건 꼭 아파트가 아니라 모든 투자 세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저는 하락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놨다가 정말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놓았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상황을 보아니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저께 내가 말했던 그 예측은 던져버려야죠. 빨리 사야죠. 투자를 잘 하려면은 약간 얍삽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좀 유연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2018년, 17년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 물량이 엄청나게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락할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아시겠지만 2018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네 라고 하면 사는 게 맞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했던 거죠.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이제 실거주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과연 지금 사도 될까? 내가 혹시 꼭지는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실거주자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지금이라는 게 2017, 16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에도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사도 될까요? 2018년에도, 19년에도, 2020년 지금에도 와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될까요? 제가 혹시 계속 올라서 마음은 조급한데 꼭지는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못 사겠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후회한다는 건 결국엔 올랐으면 후회하지 않겠지만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후회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1, 2년 지나봐야 아는 거지 지금으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사고 후회하라는 거죠. 산 다음에 올랐으면 기뻐하는 거고 하락했으면 결국에는 난 실거주이니까 세금이나 정책을 볼 때 10년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사놓고 떨어져도 그냥 내가 더 이상 이제 전세 가격 올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집 하나 마련했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이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삼척 동작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넣으신 거 보면 아마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제일 활발할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가 언제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뜻인데 근데 그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내는 돈도 있지만 분양을 통해서 걷는 돈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건물을 올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아야죠. 한 200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뉴타운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됐다가 그 수많은 곳 지역들이 다 중단을 한 이유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분양해봤자 미분양 날 테고 더구나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한 5천 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 2억 3억을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분담금을 그렇게 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중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하면 돈이 된다는 점이 제가 볼 땐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중반 때 그렇게 2006년에서 한 7년 요때 사신 분들이 그 후에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힘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개인적으로 여담인데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것만 투자해라 이런 원칙도 있으세요? 요번 상승단 때 약간 달라진 게 그냥 차라리 피를 더 많이 주고서라도 관리처분 됐을 때 사라. 그럼 그건 확실하지 않겠냐. 물론 관리처분 된 다음에도 엎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처분 됐을 땐 그러니까 이거죠. 관리처분 됐을 때 사면 그래도 어쨌든 분양가보다는 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득이 될 수 있으니 그냥 관리처분 때 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죠. 재건축은 어때요? 재건축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든 기반 시설의 입지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볼 때는 결코 나쁘지 않죠. 그런 의미로는. 아파트 투자 한 길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얘기로? 그 아파트 한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아파트 투자에만 목을 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주택도 거의 반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재개발은 사실은 아파트가 되는 집인 거지 현재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